다섯째에게는 어릴 적부터 분위기와 타인의 기분을 읽어내는데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그것은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호감과 애정을 사기 위함이었다. 목마른 사람이 간절히 물을 구하듯 다섯째는 언제나 사랑을 갈구했으나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가족들에게 자신의 애정을 베풀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제게도 그들의 애정이 돌아오는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방에 고립되어 있다시피 한 아버지는 언제나 당신에게 먼저 찾아가는 어린 자식을 제대로 바라봐주는 일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가족들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다섯째는 상대방의 기분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눈을 유심히 바라보고는 했고, 때문에 그 사실을 제법 빠르게 알아차리게 되었다. 아버지의 두 눈은 분명 저를 향하고 있었으나 그 눈에는 다른 사람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지나칠 정도로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다섯째가 아니었더라도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언젠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다가온 어머니가 저를 향해 첫째를 닮았다고 무심히 말씀을 하셨을 때의 아버지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어린 두 눈에는 짧게 낭패감과 자괴감 같은 것이 스쳤고 그 이후로 피어오른 것은 검붉게 눌어붙은 증오였다. 감히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듯한 그 눈길에 당황한 다섯째와는 달리 어머니는 왜 아버지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다. 그 반응에 더욱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느낀 다섯째는 일부러 그 나이대의 아이다운 행동을 꾸며내며 날카로운 공기를 가라앉혔다. 그 덕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비슷한 상황은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이어졌다. 다섯째는 부모님의 사이가 왜 그리 좋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있었다. 동화책에 나오는 가정은 언제나 화목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제 가족은 아무리 생각해도 동화 속의 이상적인 가족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다. 정말 어쩜 이렇게까지 첫째를 닮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현아? 길고 풍성한 속눈썹 아래 보석처럼 감싸인 어머니의 눈동자가 아버지를 향했다. 어머니는 아무런 악의 없이 그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다섯째는 여러 차례의 경험으로 아버지가 이 주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전에 대화 주제를 돌리려던 참이었다. 어머니의 가느다랗고 하얀 손이 제 머리를 향했다. 어머니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려나 하고 가만히 기다리던 다섯째는 순식간에 아버지에게 몸을 붙잡혀 뒤로 당겨졌다. 놀란 다섯째의 눈이 훅 떠진 채 위를 향했으나 밑에서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따뜻한 체온에 감싸였음에도 마음이 안정되기는커녕 불안하게 두근거리기만 했다. 아버지는 지금 크게 화가 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 정도는 표정을 살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아버지의 입에서 날선말이 쏟아져 나왔다. 저를 향하는 말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다섯째의 몸이 움츠러들 정도였다. 당장 그 손 치우고 뒤로 물러나! 샤냐! 너무해. 난 그냥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려고 했을 뿐인데. 그래, 권범인 때도 그랬겠지. 어머니의 눈이 일순 가늘어졌다가 눈썹 꼬리가 밑으로 휘었다.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숨을 더 크게 몰아쉴 따름이었다. 이제 보니 아버지는 화가 났다기보다는 심하게 겁을 집어먹은 사람 같았다. 저를 낚아채듯이 안아든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경계하며 조금씩 거리를 벌렸다. 아버지보다도 키가 훨씬 큰 어머니는 삽시간에 거리를 좁혀올 수 있음에도 그런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어머니와 멀어져 가던 다섯째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다섯째는 부모님의 관계가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는 책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문을 다른 이와 나누며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지만 성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쌍둥이 오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았자 둘은 금세 둘만의 세상에 빠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주술을 실험하거나 해부를 하고는 했다. 그다지 운이 좋지 않은 날에는 다섯째가 실험주 역할이 되어버렸고 그런 일은 적지 않게 일어났다. 쌍둥이 오빠들은 언제나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할 시간에 훨씬 유의미하고 유익한 실험을 하지 않겠냐는 꼬드김으로 다섯째를 꿰어냈다. 그러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다섯째는 마지못해 실험대 위에 올라가 누웠고 두 사람은 신이 난 얼굴로 구속구를 하나둘 채워갔다.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하고 생경한 고통이다. 쇄골 가운데 온폭 팬 곳에 날카롭게 벼려진 메스가 닿고 일정한 속도로 미끄러지듯 내려가면 순식간에 살결이 벌어지며 그 속을 채우는 것들이 드러난다. 노르스름한 지방과 촘촘하게 짜인 근육, 그리고 매끄러운 내장들.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이 할딱이는 숨소리와 크게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울린다. 모두 제게서 나는 것들이다. 정확한 실험 과정을 위해 마취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해부당한 다섯째는 땀으로 젖어든 손을 세게 쥐며 앓는 소리를 냈다. 이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쌍둥이 오빠들은 과감하게 장기를 헤집었다. 호기심으로 빛나는 두 사람의 눈길이 향하는 곳은 아랫배 부근이다. 설마 하는 생각을 떠올리기가 무섭게 셋째 오빠의 손이 식물의 뿌리라도 뽑아내는 듯한 무심한 손길로 기다란 장을 끄집어낸다. 다섯째는 자신의 체온을 머금어 미지근하게 식은 실험대 위로 손톱을 세워 긁었다. 뱃속이 순식간에 허전하게 비워지는
기괴하고 기묘한 감각에 가슴팍이 크게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왜 이러지? 펜은 전혀 안 건드렸는데. 넷째, 네가 건드렸어? 아니, 나도 안 건드렸어. 놀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한 번에 너무 많이 꺼내긴 했어.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주고받은 둘은 이내 장기를 제자리에 집어넣으며 피로 젖은 손으로 팔뚝을 도닥여 주었다. 다섯째는 그 손길에 빠르게 진정이 되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러면 강한 조명을 전부 차단하지 못한 눈꺼풀 아래로 주홍색을 띤 빛이 아른거린다. 다섯째야, 자면 안 돼. 아직 안 끝났는데.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되지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넷째야. 분리우리름이 없는 이들은 서로를 그렇게 불렀다. 다섯째는 의식이 점점 깊고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사실 제일 강하게 떠오르는 의문은 어째서 자신들에게는 이름이 없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쌍둥이 오빠들도 그렇고 제게도 이름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셋째, 넷째, 다섯째, 혹은 막내. 이미 죽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 첫째 언니의 이름은 주아린이었고 둘째 오빠의 이름은 주무골이었다. 아예 모두에게 이름이 없다면 모를까. 왜 둘째 오빠까지만 이름을 붙여주고 그 뒤로는 아무런 이름도 주지 않은 것일까? 모든 존재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 말을 언젠가 어떤 책에서 보았던 것 같다. 이름이 없는 다섯째는 당시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지금에 와서는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문장만큼은 강렬하게 뇌리에 남았다. 이름이 붙여지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으나 확실하게 존재하는 저희는 무엇일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어 저희는 어떤 존재인 걸까? 가끔씩 잊을만 하면 아버지에게 찾아와 폭언에 가까운 말을 늘어놓고는 하는 둘째 오빠에게조차도 이름이 있는데 왜 얌전하게 말을 잘 듣는 저 같은 아이에게는 아무런 이름도 붙여주지 않는 것일까? 부탁을 하면 곧잘 들어주는 어머니에게 제게도 이름을 붙여달라고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금세 사그라지고 말았다. 다섯째는 제게 베풀어지는 어머니의 애정이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식은 몰라도 아버지만큼은 확실하게 사랑하고 있었고 그런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식들을 아끼는 신용을 하고는 했다. 그런 어머니가 저희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줄 것 같지는 않았다. 다섯째는 그저 떠오르는 대로 아무거나 던져주는 것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붙여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싶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자니... 아버지는 눈에 띌 정도로 쌍둥이 오빠들을 경멸하고 혐오스러워했다. 다섯째는 그런 아버지께서 제게만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이 되어 말을 꺼낼 수도 없었다. 죽은 언니의 이름을 제게 붙일까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시간이 흘러
다섯째가 성인이 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다섯째라는 호칭 대신 주로 불리던 막내라는 말은 각 태어난 아기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막내야. 다섯째는 어쩐지 어색한 그 호칭을 쓰며 갓난아기를 안아들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기는 생각보다 잘 울지도 않고 조용한 편이었다. 아버지의 머리카락과 똑 닮은 짙은 붉은색의 얇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후 불어주면 아기는 잠시 꾹 감았던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올려다보았다. 다섯째는 아기를 안은 자세를 조심스럽게 바꾸었다. 어머니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챙겨보았던 책에 나오는 아기를 안을 때의 정석적인 자세였다. 사파와 거울을 번갈아 보며 인형으로 연습했던 덕분인지 허둥대는 일 없이 금방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 우리 막내는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다섯째는 두 팔 안에 들어오는 기꺼운 무게감을 즐기며 좌우로 팔을 흔들어 주었다. 자, 착하지. 그러면 품 안의 어린 동생은 맑게 웃으며 짧은 두 팔을 허공에 들고 흔들었다. 아기의 작은 고사리 손에 손가락을 가져간 다섯째는 아기가 그것을 꼭 쥐고 깨르륵 웃는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린 동생은, 막내는 이 집안에서 제게 애정을 내비치는 유일한 존재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다섯째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아버지의 눈길이 향할 때만 간간히 돌보는 신용을 하던 어머니는 다섯째가 도맡아 막내를 돌보자 금세 발길을 끊었다. 예상했던 일이므로 다섯째는 이제 와서 상처를 받지는 않았다. 그저 어머니가 주지 못한 것만큼 자신이 이 어린 동생에게 애정을 더 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막내 동생을 어르고 달래가며 돌보아 준 지 며칠이 지났을까. 어느 날은 쌍둥이 오빠들이 쪽지를 전해주며 막내를 품에 안기고 등을 떠밀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았던 다섯째는 성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뒤에야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호기심이 많은 두 사람이 간혹 제게 장난을 치는 일이 적지 않게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보통 실험과 관련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두 사람은 무의미한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오빠, 넷째 오빠! 오빠들, 문 열어줘! 저 혼자만 나온 것이라면 모를까. 지금 품 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다. 영문도 모르는 다섯째는 성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성벽을 따라 걸으며 작게 구멍이라도 나 있는 곳이 없는지 살폈다. 뒤늦게 제 손 안에서 식은땀으로 젖어 들어가는 쪽지의 존재를 떠올렸지만 아이를 낳은 채로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쪽지가 구겨지도록 손을 주먹 쥐고서 몇 걸음을 더 걷던 다섯째는 잠시 멈추어 섰다.
두 사람이 괜한 이유로 저와 막내를 성 밖으로 내보낸 것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이 적중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그 순간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성에서부터 들려왔다. 둘 중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쌍둥이 오빠의 목소리였다. 이어지는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다리가 성의 반대 방향을 향해 멋대로 움직였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무엇 하나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짐작이 가는 것쯤은 있었다. 여리고 유약한 성정을 지녔다고 해서 멍청한 것은 아니었다. 다섯째는 성에 갇혀 살며 주워들었던 말들과 모든 순간의 편린으로 어머니가 누군가를 살해한 적이 있다는 사실쯤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쌍둥이 오빠 중 하나를, 아니, 어쩌면 이제는 둘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겁에 질려 무작정 달리던 다섯째는 잔디밭과 어두운 숲을 지나 플레음이 물씬 풍기는 풀숲을 가로질렀다. 나뭇잎들에 가려져 있던 달빛은 숲을 벗어난 뒤부터 하얗게 부서져 내렸다. 다섯째는 높게 자란 풀이 저와 막내의 모습을 가려주기만을 간절하게 바랐다. 어쩌지? 이제는 어쩌면 좋지? 이 풀숲까지 지나고 나면 그 뒤로는 어디로 가야 하지?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의문들은 모두 풀향기에 뒤덮여갔다. 다섯째는 그 짙은 향에 빈틈없이 감싸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후름을 삼켰다. 날카로운 풀잎에 뺨과 팔다리가 베이는 줄도 모르고 빠르게 내달리던 다섯째의 걸음은 서서히 느려져 가고 어느새 걷는 곳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 끝없이 길게 이어져 있을 것만 같던 풀숲의 경계가 시야에 들어왔다. 다섯째는 풀에 스칠까봐 꼭 안고 있던 막내를 내려다보았다. 막내는 용케도 울지 않고 말똥말똥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갓난아기의 순진무구한 눈을 마주보던 다섯째는 제 손가락의 끝마디를 겨우 잡는 작은 손을 잡아주며 속삭였다. 내 이름은 향이야. 아이를 향해 말하는 것이라기보단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에 가까운 말이었다. 그 말을 몇 번이고 중얼거리며 걷던 다섯째 향은 높게 자란 풀숲 너머로 드러난 광경을 보고 한참을 멈추어 서 있다가 모래사장 위로 주저앉았다. 부드러운 모래에 파묻힌 여로른 다리가 서늘하게 식어가고 부여타가 맑아지길 반복하는 시야에 들어오는 검푸른 바닷물은 파도치며 너울거렸다. 소금기가 묻어난 바람이 저와 아이를 훑으며 지나갔다. 거대한 자연에 압도되어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다만 바라보던 향은 품 안의 갓난아기에게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의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바다란다. 그러자 아이는 제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야르고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웃음 짓던 다섯째는 다시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폐쇄된 성에서 빠져나온 두 사람은
그렇게 바다에 잠겨 죽을 것처럼 한참을 바닷가에 있었다.